2023년 5월 17일 이른 새벽 6시 무렵 경상북도 안동시 낙감마을을 감싼 안개는 낙동강 위를 짙게 깔아 강 건너편을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고요함이 지배하는 물 위로 작은 어선 한 척이 느릿하게 움직였다. 배를 조종하는 이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 최씨였다. 그는 평소처럼 말 한마디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중이었다. 모든 상황은 늘 그래왔듯 잔잔했다. 수십 년 동안 변함없던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순간에 끔찍한 일이 터졌다. 그물을 당기던 최씨의 손이 갑자기 멈춰섰다. 검은 진흙과 물고기 뼈들이 뒤섞인 틈에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려 올라온 것이다. 단단하면서도 매끄러운, 마치 사람의 손 모양을 한 물체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순간 최씨의 심장은 멎을 듯했다. 이게 뭐야? 안개 낀 강 위의 정적을 최씨의 외마디 비명이 갈라버렸다. 얼마 후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강가는 노란색 출입 금지선으로 둘러싸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해서 터져 나왔다. 진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희뿌연 뼈 조각들은 조심스럽게 수거되었고 현장에 남은 모든 물건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주민들은 멀리 모여들어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몸을 털었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낙감마을 매기 양식장 인근에서 경찰은 물고기 사체와 진흙에 섞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찾아냈다. 총 39구가 넘는 시신이었다. 그중 20명은 여성, 10명은 남성이었다. 이들 전부 1년 넘게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낙감마을은 본래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오랜 평화의 껍질은 산산조각 났다. 잔혹한 질문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저 잔잔한 강물 아래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또 얼마나 숨겨져 있을까? 그 순간부터 대규모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사를 책임진 사람은 이진욱 경찰서장과 젊은 수사팀장 강민준이었다. 그 두 명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깔린 안개의 베일을 하나씩 걷어내는 위험하고 긴 여정에 발을 들였다. 낙동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작은 마을, 낙강. 이곳은 오랫동안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어 왔다. 아이들은 강변에서 뛰놀고 할머니들은 아침 장터에서 신선한 채소를 팔았으며 노인들은 오래된 나무 아래 모여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다. 소박하고 느릿한 삶, 그리고 결코 변치 않을 것 같은 평온함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고 서로를 믿었으며 이상한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중반쯤부터 마을에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시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었다. 누가 또 사라졌다더라.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실종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첫 번째 실종자는 김씨였다. 술을 좋아하던 그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집을 나서 포장마차로 향했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식탁 위에 밥은 식어갔지만 김씨의 발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 뒤 강가에서 낡은 슬리퍼 한 켤레만이 발견되었다. 또 술에 취해 어디서 잠든 거겠지? 지방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달에는 박 할머니가 사라졌다.
마을 끝자락에 홀로 살던 과부였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방 안의 물건은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까지 있었다. 멀리 살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요. 제발 누가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오직 싸늘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것을 우연한 실종 사건들로만 치부했다. 술에 취해 떠난 사람, 혹은 외로움을 못 견디고 도시로 간 사람들. 그들의 무심한 태도는 마치 검은 그림자를 감춰주는 장막처럼 작용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졌다. 최 씨, 이 씨, 그리고 강에서 배를 몰던 정 씨까지.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였고 강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낙감마을은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강가에 나가지 못했고 여자들은 시장에 갈 때 항상 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안개가 짙게 깔린 밤이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강 위에 작은 배가 떠다니는 걸 봤어요. 어디선가 희미한 휘파람 소리도 들렸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단지 이 마을을 삼켜버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안동경찰서에 새로운 얼굴 한 명이 부임했다. 강민준 경위. 그는 세심한 관찰력과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그 평온한 눈빛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인근 마을에서 술에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강민준은 실종이라는 단어에 누구보다 민감했다. 그래서 최근 낙동강 주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실종 사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그는 오래된 사건 보고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실종된 사람들의 공통점. 대부분이 술에 의존하는 남성이거나 홀로 사는 여성들이었다. 민주는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빨간 실로 서로 연결했다. 그 선들은 낙동강을 따라 이상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눈빛을 좁혔다. 며칠 뒤 민주는 강가의 작은 선술집을 찾았다.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곳이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최 씨도 사라졌더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채소 팔던 이 씨도 안 보인다더라. 혼자 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지. 민주는 조용히 수첩을 열고 이름을 적었다. 김술주정뱅이, 박과부, 최주정뱅이, 이과부, 정나루떼. 그는 잠시 멈춰 길어지는 목록을 바라봤다. 그리고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모두 세상에 잊혀진 사람들이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이 사실을 이진욱 서장에게 보고했다.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다. 지도 위로 펜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이 서장은 낙동강을 따라 찍힌 붉은 점들을 바라보며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한 거야? 네, 서장님. 모든 실종 사건이 강 주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서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지역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게다가 누가 사라져도 눈에 띄지 않을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으로는 안동의 아침 안개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직감했다. 이제부터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안개가 짙게 뒤덮인 어느 아침, 이진욱 형사반장과 강민준 형사는 책상 위에 펼쳐진 거대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낙동강을 따라 이어진 붉은 점들. 그것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표면에 보이는 강이 사람들을 하나, 둘 삼켜버린 것이다. 이 반장은 지도를 가리키며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봐봐. 김씨, 박씨, 최씨 전부 강 주변에서 사라졌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도 실종되지 않았지. 이 강이 바로 열쇠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푸른 곡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낙동강은 이 지역의 생명줄이지만 어쩌면 범죄에 숨겨진 통로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현장으로 다시 향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강가였지만 그날따라 안개는 더욱 짙었다. 회색빛 안개 속 낡은 어선들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고 진흙과 생선 비린내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늙은 노파 한 명을 만났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 반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 요즘 강 주변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노파는 몸을 떨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매일 밤 뱃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건 어부들이 타는 뱃소리가 아니에요. 작게 휘파람 소리가 나요.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배는 항상 상류 쪽으로 늪지대로 가요. 밤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 반잠을 보았다. 이 반잠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물결이 배 아래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휘파람 소리라. 이 반잠이 중얼거렸다. 그건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숨어있는 자의 습관일지도 모르지. 그들은 안개 속 늪지를 바라보았다. 모든 빛이 삼켜진 듯 짙은 흰 기운이 꿈틀거렸다. 민주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섬뜩한 감각을 느꼈다. 그 안개 너머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이 반장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특수수사팀이 맡는다. 내가 지휘하고 자네는 부팀장을 맡아 그 배를 쫓는다. 어디로 향하든. 민주는 손에 쥔 수첩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것은 어둠 속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낙동강, 한때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그 강은 이제 어둠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안동 특수수사대는 낙동강을 따라 본격적인 감시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안개 속에 몸을 숨긴 채 쌍안경과 적외선 카메라,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곤충 소리와 함께 잔잔한 물결이 강 표면을 스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들려오는 건 고름 숨소리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쫓는 긴장된 시선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민주는 위장복을 입은 채 갈대숲 뒤쪽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쌍안경을 들어 삼류의 늪지대를 살폈다. 낙동강이 갈라져 진흙처럼 탁해지고 수풀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작은 나무 오두막 하나가 늪 한가운데 외따로 서 있었다. 주위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늪지대 북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준이 무전기에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잠시 후 오두막 문이 열렸다. 거대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거친 걸음으로 밖으로 나와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경계하듯 살폈다. 그 뒤편에서는 낡은 기계의 괴상한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마치 무언가를 갈아 부수는 듯한 건조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그 남자는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저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와 선착장에 멈췄다. 배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가 타고 있었다. 그는 오두막 안쪽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민주는 몸이 굳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자 배가 다시 떠났지만 이번에는 오두막 주인 혼자만 돌아왔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낡은 엔진 소리만이 여전히 밤을 가르고 있었다. 팀장님, 민준이 무전기로 속삭였다. 그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이진욱 팀장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침착해, 민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놈은 모든 흔적과 함께 사라질 거야. 민준은 팀장이 보지 못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쌍안경을 들고 안개 속에 희미한 오두막을 응시했다. 분 단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술 취한 남자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다음날 아침, 특수수사대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진욱 팀장은 늪속 오두막 위치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여기다, 그가 말했다. 이곳이 이번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야. 앞으로는 여기에 집중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낙동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강의 심장부에서는 밤마다 끓어오르는 비밀들이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동경찰서 본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작은 회의실 안에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탁자 위에는 늪지대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사진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죽은 물 가운데 있는 그 천막이었다. 이진욱 서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무력으로 들어가면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는 전부 사라져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절대 의심받지 않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덧붙였다. 우리는 내일 수산청 점검단으로 위장해서 들어간다. 수질 검사와 양식장 현황 조사를 명목으로.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오직 펜이 종이에 긋는 소리만이 들렸다. 이번 작전은 완벽한 협력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임무였다. 기술요원 하성철은 측정 장비를 위장하는 역할을 맡았고 첩보 담당 만다라 형사는 실제 정부 도장을 이용해 완벽한 위조 서류를 준비했다. 준비실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잔잔히 울렸다. 란다라는 마지막 서류에 붉은 도장을 찍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모든 서류와 도장,
서명까지 완벽합니다. 아무도 위조라고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하성철은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pH, 알칼리도, 암모니아, 용존산소 다 외워야 해.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민주는 묵묵히 늪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작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도. 그날 밤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진욱 서장은 팀원들 앞에 서서 한 명씩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일 우리는 그의 소굴로 들어간다.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라.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증거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지만 결의가 더 짙었다. 그날 밤 본청은 일찍 불이 꺼졌다. 단 한 사람, 민준만이 어두운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강가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 사진 속 미소가 그를 괴롭게 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방황하던 아버지의 얼굴.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칠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다. 늪지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안개가 밤 공기에 섞였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된다. 정의와 죽음의 경계에서 그들은 연극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늪지대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물은 걸쭉하고 귀할 만큼 고요했다. 작은 보트 한 척이 서서히 하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배 위에는 이진욱, 강민준, 하성철, 그리고 난다라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수산청 특별조사단의 제복을 입고 가짜 명찰과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들려오는 건 배의 엔진 소리와 가슴 속에서 울리는 거친 심장 박동뿐이었다. 보트가 부두에 닿자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늪 한가운데 있는 낡은 나무 오두막에서 거대한 체격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햇빛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서늘한 눈빛. 그는 문 앞을 가로막으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이진욱이 앞으로 나서서 신분증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는 군수산청 조사단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류 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와 수질과 어류 상태를 긴급 점검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빨리 하고 가.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냉담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물 샘플을 채취하는 척했다. 그런데 몸을 숙이던 순간 오두막 뒤쪽 창고 문틈에서 붉은 천 조각이 살짝 보였다. 그 강렬한 색이 마치 눈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가슴이 요동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뭘 보고 있는 거야?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다. 민주는 깜짝 놀라며 더듬거렸다. 아, 어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진욱이 재빨리 말을 이어받았다. 창고 근처 물도 산풀로 채취해도 될까요? 기계가 많으면 수질이 변화할 수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뒤쪽을 가리켰다. 하성철이 pH를 재는 척하는 사이 이진욱과 민주는 조용히 창고로 다가갔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짐승 오줌 같은 썩은 악취가 흘러나왔다. 이진욱이 몸을 숙여 붉은 천을 손끝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분명 여성의 바지 천 조각이었다. 며칠 전 실종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것과 같은 무늬였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그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진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마치 지금 멈추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듯했다. 보트가 늪을 벗어나자 민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오두막 안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참백하고 불안한 노란 빛. 그는 직감했다. 지금 그들이 마주한 건 지옥의 문턱이었다. 그리고 그곳엔 침묵 속에 숨어있는 악마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안동경찰서 강력반은 조사실 아래층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몇 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시선만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나무 상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천막에서 수거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지갑, 남성용 시계, 그리고 물에 젖어 글씨가 거의 지워진 신분증 한 장. 그 위에 이름을 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기환. 3달 전 실종된 남자의 이름이었다. 이진욱 판장이 천천히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추측이 아닙니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그가 바로 주요 용의자입니다. 하성철 형사가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다. 하지만 반장님, 이건 모두 간접 증거뿐입니다. 지문, DNA, 시신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성철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하루가 지날수록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력반은 다시 늪지대로 향했다. 이번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감시했다. 적외선 망원경으로 본 천막은 이미 새울타리로 강화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딸랑거리는 깡통과 작은 좀들이 걸려 있었다. 땅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덫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젠장, 들켰어. 이진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긴장이 고조될수록 실수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늪지대를 감도는 고요함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되는 장면 속에는 몸집이 큰 남자 한 명이 천막 바깥에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강하게 그을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냥칼을 들이고 일정한 속도로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칼이 수에 닿을 때마다 섬뜩한 소리가 공중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침을 꼴깍 삼켰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를 통해 렌다라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뭔가를 시작하려는 듯 보입니다. 이진욱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거리를 유지해. 섣불리 덤비지 마. 우리는 그를 반드시 살려서 붙잡아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진욱의 휴대폰에 갑자기 진동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낙감 마을 이장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반장님,
마을 사람들이 지금 문화회관에 모여 있습니다. 횃불과 죽창을 들고 늪지로 범인을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욱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그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준비해. 지금 당장 움직인다. 우리는 범인을 검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막아야 한다.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흐릿한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낙동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늪지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덫은 설치되었고 모든 길은 어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동의 하늘은 검은 먹구름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함께 낙동강 주변에는 마치 연기처럼 퍼진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늪지대에 차디찬 습기를 몰고 왔습니다. 야전 지휘소 안에서 이진욱 경감은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표정에는 피로함과 굳은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목표는 용의자를 생포하는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게 막고 모두 무사히 복귀해야 한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마취 총을 점검했습니다. 성철은 더 태체용 칼을 챙겼고 렌다라는 무전기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랑비가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진욱과 민준이 책임진 수로팀은 소리 없는 모터보트를 타고 좁은 물길을 따라 이동했고 하성철의 육상팀은 숲속을 가로질러 후방을 포위했습니다.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 손전등 불빛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5분 남았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렌다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조용히 움직여. 걔가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해. 막사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마취탄이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개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이진욱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손짓으로 전진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육상팀은 종이 달린 철사줄과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접근했습니다. 조여드는 포위망 안에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곧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진입하라. 두 팀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막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희미한 노란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에는 거대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야생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며 번뜩이는 산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고 눈은 핏빛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놔. 안동 경찰이다. 당신은 체포됐다. 이진욱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막사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 발버둥 치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민주는 간신히 칼날을 피해낸 뒤 상대의 팔을 잡아 땅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하성철이 달려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용의자는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 잡았다고 끝날 줄 아나. 이 늪은 너희 모두를 집어삼킬 거다. 그 말에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임은 절대 익사하지 않는다. 용의자가 연행되는 동안 민주는 막사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붉은 천 조각이 발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자물쇠를 부수자 안의 광경에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창고 주머니에는 거대한 기계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고 녹슨 칼날에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진흙과 정체불명의 액체가 뒤섞여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벽면에는 나무 상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팔찌,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놓인 철제통에서는 탁한 액체가 끓어오르며 역겨운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서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당장 감식해야 합니다. 이진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지옥의 심장부라는 것을, 인간이 괴물로 변모한 장소라는 것을. 바깥에서는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정의는 이미 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